예술 역사를 만들다 앤드 민키. 1장. 고대 이집트. 영원을 꿈꾼 왕과 여왕들. 이처럼 사막 안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이집트 예술은 왜 후대의 서양 예술에 계승되지 못했을까?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 기독교 예술과 달리 왜 이집트는 겨우 공포 영화의 이미지로만 남게 되었을까? 16. 이집트라는 국가가 멸망한 후에도 한동안 고대인들의 이집트 탐구는 계속되었으나 서기 4세기 이후 이 지역을 지배한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 신앙이 문제가 되었다. 기독교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집트의 다신교는 이교도의 신앙일 뿐이었다.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제국 내의 모든 이교도 신전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테오도시우스의 명령은 이집트 문화의 급격한 몰락을 가져왔다. 신전 폐쇄를 통해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쓰이던 상형 문자가 대부분 파괴되었고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이의 숫자도 급격히 줄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약 70만 권에 달하는 상형 문자 장서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결과적으로 450년 무렵에는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3000년에 달하던 빛나는 고대 문명의 역사가 불과 50여 년 만에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이집트의 역사는 기독교 신앙의 영역 안에 있는 구약 성경의 쓰임 정도로 밖에 남지 않았다. 18. 1798년부터 1801년 사이에 있었던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단순한 군사적 정복뿐만 아니라 미지의 운명에 대한 광범위한 탐험의 장이기도 했다. 175명의 물리학자, 화학자, 양리학자, 건축가, 시인, 생물학자, 음악학자, 화가, 천문학자, 의사 등이 나폴레옹 원정대에 참여했다. 이들은 영국 해군의 감시를 피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넜다. 천부적인 전략가이자 웅변가였던 나폴레옹은 피라미드 위에서 4.000년의 역사가 제군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명연설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175명의 학자들은 이집트를 측량하고 현지의 유물을 조사했으며 실어 나를 수 있는 유물들을 최대한 프랑스로 가져왔다. 이 원정을 계기로 18세기 내내 간헐적으로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던 고대 이집트가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18. 이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과는 바로 상형 문자의 해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로제타석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으며 그 세 부분에는 각각 상형 문자, 아랍어와 비슷한 민용 문자, 그리스어로 동일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두 가지 언어를 통해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로제타석에 쓰인 내용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 시대인 기원전 196년에 내려진 칙령이다. 당시 이집트는 이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칙령이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20. 파라오에게는 왜 이토록 거대한 그 돌무덤이 필요했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죽은 뒤에도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부패한다면 계속 살아있는 영혼은 자신의 집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때문에 이집트는 카라고 불리는 영혼이 육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었다. 23. 파라오의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존재는 이집트인들이 파라오를 신과 동일시했다는 점이다. 이집트의 신앙에서 수많은 신들이 등장한다. 이집트의 신들은 그 역할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명확하게 나뉘지 않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연히 그 수도 엄청나게 많았다. 신들은 사람의 몸과 동물의 머리를 가진 인간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동물의 모양만을 띠기도 했다. 25.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이다. 오시리스는 그의 동생이자 사막과 폭풍의 신인 세트에게 살해되었다가 그의 아내이자 여동생인 모성의 여신 이시스에 의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오시리스는 사자들의 신이며 이미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녹색의 얼굴빛을 띠고 있다. 오시리스는 죽은 땅을 되살리는 나일강의 신으로도 숭배되었다. 이집트는 사막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 덕분에 비옥한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어느 고대 국가보다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다. 오시리스 부활의 모티프가 훗날 기독교 신앙으로 연결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25.
태양신 라 테베에 주신 아몬 등을 파라오의 아버지로 여기거나 파라오와 동일시했다. 사막에서 고대 이집트를 살아남게 해준 나일강의 부활처럼 이 나일강을 상징하는 파라오 역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집트인들은 굳게 믿었다. 이런 신앙 때문에 파라오를 위한 사후의 집인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 작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피라미드를 짓는데 동원된 20여만 명의 인력이 노예가 아니라 임금을 받는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유명한 얘기다. 26. 파라오들은 왜 늘 옆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집트인들은 원근법을 몰랐다. 다시 말해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을 묘사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의 몸을 이처럼 그린 것은 아니다. 무덤 벽화는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그린 작품이 아니다. 벽화의 목적은 파라오의 권위와 상징성을 최대한 드러내는 데 있었다. 이 상징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이집트 화가들은 정면성의 원리를 개발한 것이다. 정면성의 원리란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뚜렷하고 특정적인 부분을 살려서 그리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얼굴과 발은 코와 발가락이 뚜렷이 보이는 옆모습으로, 가슴과 배는 앞모습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양쪽 발은 모두 양다리 안쪽 엄지발가락이 앞으로 보이게 그려졌다. 얼굴은 반드시 오른편 옆 얼굴을 그려졌다. 파라오와 다른 이들을 함께 묘사할 때 늘 파라오가 다른 이들보다 서너 배 더 크게 그려진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28. 이집트 예술가들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묘사 방법, 즉 정면성의 원리를 지켜 그림이 자연스러운 그림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고 여겼던 것이 분명하다. 중왕국 시대로 갈수록 작품 속의 파라오의 모습은 점점 똑같아진다. 이집트 예술가들은 파라오 개개인의 개성을 묘사하기보다 가장 이상적인 파라오를 그리는데 주력했다. 그것이 이집트 예술의 형식주의적 원리였다. 29. 죽은 자의 심장의 무게를 재는 일을 감독하고 있는 자칼. 머리 모양의 신인 아누비스와 오른쪽에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따오기 두상의 전령신인 토트. 기원전 1285년경 죽은 자의 고분에 안치된 두루마리 그림인 사자의 서에 나오는 한 장면. 피라미드는 오직 한 사람 왕, 즉 신적인 존재인 왕을 위한 예술품이다. 왕의 죽으면 그 시체를 미라로 만들고 석관에 넣어서 피라미드 중앙에 매장하고 그 주변을 조각 그림 등으로 왕이 그곳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로 마련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오직 한 사람의 왕의 사후 세계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제작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왕과 닮은 석회상 두상을 만들어 영원히 그 형상 속에 살게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집트의 신전은 하나의 우주며 자연 친화적인 곳에 건축했다. 이 신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신이 그곳에서 사는 장소로 제공됐다. 의장. 그리스와 로마. 정복자 혹은 침략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예술은 종교적 목적을 잃었고 영웅이자 정복자를 찬미하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아테네인들의 사려깊고 세련된 민주주의와는 달리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단히 호전적이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국가들은 도시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폴리스들은 서로 대립했으며 이 대립은 대부분 전쟁으로 끝나곤 했다. 이들은 군대를 이끌고 폴리스끼리의 전쟁뿐만 아니라 무역을 위해 새로운 영토를 개척했다. 그리스의 세력권은 현재의 이스탄불에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지브롤터까지 퍼져 있었다. 남유럽 항구 도시들인 마르세유, 말라가 등은 그리스 상인들이 세운 요새에서 기원한 도시들이다. 43.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모두 영웅들의 이야기이며 그 이전에 나온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도 대부분 일반인들보다 우월한 사람들의 이야기, 즉 영웅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끊임없이 전투와 전쟁을 벌이며 유랑하는 호전적인 민족에게는 모든 것이 쟁탈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쟁탈에서 이기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우월한 지략과 체력을 가진 고귀한 인간 즉 영웅인 것이다. 44. 기원전 6세기 초에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에너지의 근원으로 보았다. 불은 늘 변화하며 주위의 사물을 파괴하는 힘을 가진다. 힘은 두 요소의 대립된 긴장이며 투쟁은 모든 변화의 아버지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싸움은 정의이다.
여기에서 선악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기는 것이 곧 정의가 되었고, 이런 철학은 그리스인들의 호전성을 합리화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때로, 아니, 자주 정의롭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4. 고대 이집트의 예술은 하나의 집단적 예술 즉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예술이었다. 파라오의 무덤 벽화에서 파라오 개인의 개성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영웅시와 조각들은 예술가 개인이 우월한 한 명의 영웅을 노래하고 조각하는 작업이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예술에는 뛰어난 영웅을 찬미하는 그리고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영웅의 명예욕이 깃들어 있다. 이것이 더 이상 집단의 예술 종교의 예술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예술은 종교적 목적을 잃었고 영웅이자 정복자를 찬미하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45. 이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이자 진보였다. 고대 그리스의 인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기보다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작품을 원했으며 조각가들은 수요자들의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작품을 만들었다. 따지고 보면 호메로스의 서사시도 뚜렷한 목적을 띠고 있지 않은 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수 예술, 즉 아무 목적도 수익성도 없는 예술작품의 창조가 가능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대 그리스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했다는 뜻이다. 하우저의 표현대로라면 지배계급이 목적 없는 예술이라는 사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유를 지닐 때 비로소 예술이 주술이나 종교과학이나 실용적 행위에서 독립할 수 있는 것이다. 47. 그리스도 예술에서 정연함과 온화함이 사라지고 감각적인 풍조가 전면에 드러나면서 그리스의 문화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국력 또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항복했다. 이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를 침략했다. 대제국 건설의 야망을 지니고 있던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에게 반항한 도시국과 패배를 모조리 파괴함으로써 그리스 전역에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맞붙은 기원전 333년 이수수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6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다. 알렉산드로스는 인도와 이집트까지 제국을 넓혔고 이집트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 50.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의 높은 수준을 알아보았고 자신의 제국에서 그리스 문화를 장려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셨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드로스에게는 지성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는 일리아드를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이 일리아드 속 영웅들의 후계자라는 확신을 얻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고대 세계에 나타난 최초의 영웅인 동시에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문화의 전령이 되었다. 1세기경 인도에서는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은 불상, 즉 곱슬머리에 오똑한 코 움푹 파인 눈을 가진 부처가 등장하였다. 이 불상은 누가 봐도 인도인이 아닌 유럽인 얼굴이다. 간다라 미술 또는 그리스 불교 미술이라느니 독특한 사조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번성했다. 최초로 등장한 동서양 문화의 융합이다. 51. 알렉산드로스의 영향력에 맥없이 굴복했던 그리스 문화는 영웅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다. 중동, 인도, 이집트에 퍼진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은 훗날이 경로를 따라 기독교가 쉽게 세계적인 종교로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중동 지역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신앙이 유럽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속주가 되었고 이어 146년 로마에 정복되었다.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리스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 마케도니아의 침략 등 일련의 재난 속에 만들어진 조각들, 예를 들면 파르네제의 헤라클레스 상이나 라오콘상은 쇠퇴하는 그리스 정신, 또는 분투 끝에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조각에 담긴 정신은 이지적인 동시에 밝고 감각적인 역동성이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영광이 지나갔으며 그리스인들은 로마에게 패배했다. 52. 이후 그리스는 이집트가 그러했듯이 역사의 전면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문화의 흔적 특히 그리스 신화와 비극들은 후대 유럽의 예술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았다.
지중해를 평정하고 이탈리아의 나폴리, 프랑스의 마르세유, 스페인의 말라가를 건설했던 아테네 상인들의 흔적이 그 고장에 그대로 남았던 것이다. 그리스 신화는 중세시대 비잔틴 제국 학자들의 기록에 의해 살아남았으며 특히 인간사의 갖가지 갈등을 은유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은 화가의 창조력을 자극했다. 52. 영향력 있는 도시 국가 정도였던 그리스에 비해 로마는 유럽의 절반 이상을 다스리던 제국으로 고대 세계에 군림했다. 로마의 예술은 흔히 그리스 예술의 복제품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로마 예술의 전통은 그리스와는 여러모로 다르게 발전해 나갔다. 로마 이전에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하던 에트루리아 문명은 집의 현관을 선조의 조각상으로 장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통이 로마에 와서 보다 현실적으로 발전했다. 고대 그리스 조각들의 거의 신을 모델로 했던 것에 비해 로마의 조각은 특정한 황제나 귀족 등 대부분 실제 모델을 가지고 왔다. 로마의 조각은 집의 장식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로마의 초상 조각 전통에서 그리스의 이상주의적 조각과 중산층의 형태적 조각 양식은 무리 없이 결합했다. 56. 이집트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로마에도 신은 무척 많았다. 대지에도 공기와 강과 하늘에도 신이 있었고 어떤 도시에는 신이 사람보다 더 많을 지경이었다. 이런 와중에 국가는 곧 신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었고 신앙심이 곧 애국심이 되었다. 무수한 신에 대한 외경심은 로마가 500년 동안 고대 세계를 정복한 원동력이었다. 이런 신앙심을 기반 삼아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한 로마는 지중해에 무역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다툰 포엔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한 세기에 거친 전쟁 끝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는 폐허가 되었고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일대는 로마 영토가 되었다. 56. 그리스의 유산들은 로마인들이 낸 길을 따라 알프스를 넘어 북유럽까지 퍼져나갔다. 로마의 그리스 정복은 곧 그리스 문화의 로마 정복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실용적인 로마 제국의 예술이 퍼져나갔다. 로마인들이 건설한 세고비아의 수도교나 5만 명의 관객들이 20분 안에 모두 퇴장할 수 있었다는 콜로세움은 로마인들의 탁월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다. 57. 이들의 대결은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승전한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났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얻었으나 사실상 로마의 일대 황제로 군림했다. 그는 들것에 실려 전쟁터로 향할 정도로 병약했지만 그 대신 그때까지 영웅이었던 알렉산드로스나 카이사르에게는 없었던 절제 미덕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로마인들이 도덕보다 법률과 경제적 부를 더 우선시한다고 보고 엄격한 법률과 공공건축을 로마 시민에게 선사했다. 초대 황제의 통치 방식은 그 후 로마 제국이 번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58. 로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313년에 기독교 도시로 변모하며 오랜 시간 동안 영원의 도시로 남았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문명과 달리 로마는 한 번도 커다란 멸망을 겪지 않았다.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지만 로마는 기독교의 성지이자 교황의 도시로 계속 그 명성을 유지했다. 일부 교황들은 이교도 문화라는 이유로 로마 유산에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레오 10세 이노첸트시우스 8세 등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교양들은 고대 로마의 조각품들을 열성적으로 수집했다. 율리우스 2세는 바티칸의 벨베데르관을 고대 로마의 조각 박물관으로 삼고 여기에 라오콘 군상 등 로마 인근에서 출토된 조각들을 전시했다. 59. 로마 건축을 모방한 것들 중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아마 나폴레옹이 샹젤리제에 세운 개선문일 것이다. 이 개선문은 자신을 고대 로마 황제의 후예로 선전하고 싶었던 나폴레옹을 염원을 담은 것으로 로마에 남은 세 개의 개선문 중 가장 오래된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로마에 살았던 독일 고고학자 요한 요하임 빈켈만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이 가장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보여준다며 우리가 위대함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고대인을 모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마의 조각과 유적 연구를 통해 우리가 미술사라고 부르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62. 곰브리치는 그리스 시대를 위대한 각성의 시대로 본다. 이전부터 지켜왔던 전통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는 알아가는 과정을 읽을 수가 있다. 그리스인들은 개념이 아닌 눈을 사용해서 보기 시작한다. 이로부터 자아의식이 싹 튼다. 이집트식 정면 법칙을 준수하면서 실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렸다. 아직 원근법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단축법을 통해서 이 시도가 드러난다.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발견하는 자유, 규칙과 자유의 균형과 조화가 그리스 예술작품에서 드러난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감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영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다. 그리스인들은 주변을 면밀히 관찰했다. 인간이 철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아름다운 인체는 예술의 주체가 되었다. 그리스의 미술은 신과 인간을 동일하게 여기는 신인 동형론에 기반한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같으며 힘은 아름다움에서 비롯된다.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은 완전한 비율을 추구했고 좌우비대칭 콘트라포스트 같은 이상적 규범 캐논을 따랐다.